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요은, 신민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거의 2% 가깝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1.7%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2%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뻔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를 좀 소화를 해야 시장의 반등 모멘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길 바라면서 금요일에 파이널샷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상승 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업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러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파이널샷에서도 파마 리서치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10%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는 반도체 제외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봐야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소비 경기 둔화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있고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피부를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술 공급자 단에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공급자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의료기기를 산다면 당연히 할부로 갚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리스 금리가 부담이 됩니다.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환자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리스 금리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쓰는 이 돈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주요 업체 실적은 역성장 중이고요. 아시아 시장은 물론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시장인 해외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함부로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의 주요 매출처에서 현재 성장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턴어라운드에 발맞춰서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를 잘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월별 수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파일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결국에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일단 보톡스랑 필러 쪽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덴탈 쪽은 안 좋습니다. 다만 보톡스라든지 필러 쪽은 괜찮은데요. 먼저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눈높은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74% 이상의 증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중국향 톡신 수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필러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의 주가가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필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톡신과 유사하게도 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에는 기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파마리서치가 10% 가깝게 상승 달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필러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젝터블 제품군의 견조한 성장세도 앞으로 파마리서치의 주가 상승에 탄력을 붙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덴탈 쪽은 굉장히 부진한데요. 수익성 지표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덴탈 3사입니다. 디오, 덴티움, 레이 모두 다 최근 들어서 대손 상각비로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 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덴탈은 피하고 보톡스나 필러 쪽을 봐야 하는데 킬러가 더 눈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탑픽으로 꼽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클래시스가 이 자사의 탑픽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홀로 빛나는 성장성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고 지역과 품목 확장 단계 허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클래시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소모품만 잘 판매하더라도 그래도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현재 비즈니스가 구조가 되어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해 말부터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클래시스가 2024년 말부터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실적 성장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에 이루다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루다와 연결 실적 자체가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분명히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고마진 장비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58,000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은 리포트가 쏟아진 기업이 바로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BNK 투자증권 측에서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부 미인이 많은 이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결국에는 파마리서치가 내놓은 리쥬란 힐러를 많이 맞아서 한국에는 피부 미인이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의료기기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자릿수인데 46%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고요. 2024년 연간 매출은 29.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은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부문에서도 아주 눈높은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화장품 쪽에서도 고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측에서는 파마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사실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유상증자 때문이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해외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대까지 상향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담배 업체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KT&G의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KT&G뿐만 아니라 글로벌 담배 업체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주목할 만합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국내 담배 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KT&G도 코스피에서 2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브리티시 아메리칸 투바코도 20%대 오름세 뉴욕 증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증시에 상장한 종목이죠. 재팬 투바코도 14%대 오름세를 올해 들어서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재팬 투바코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에도 수익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배경을 좀 보자면 불안정한 주식시장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KTNG와 필립 모리스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를 했고요. 전자담배 실적 확대와 수익이 또 기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흡연율은 사실 하락세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15세 이상의 인구의 흡연율이 2015년 23.9%에서 2020년 21%로 하락했다고 봤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흡연율은 1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담배 제조회사들은 가열담배, 관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국광형 무연담배 등 다양한 차세대 담배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필립 모리스가 파우치형 니코틴을 개발해서 출시했는데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틱톡 서비스에서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하는 그런 동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니코틴 파우치가 품귀 현상을 빚는 듯 이 니코틴 파우치 시장이 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아이코스가 출시된 이후로 다른 회사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 파이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1년까지 20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2022년부터 27년까지는 연평균 16%대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KTNG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증권가에서 최근 관련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성장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 경쟁력이 강화하면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일반 담배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KTNG는 우리나라에서 일반과 전자담배 모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KTNG의 국내 점유율이 지난 2분기에 45.8%로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사업은 필립 모리스와 연계해서 진출 국가도 빠르게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주 환원 계획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총 361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 상황에서 기업 가치의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새로운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사인 필립 모리스의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면서 KTNG의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DS투자증권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오늘 내놓은 NH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담배 업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의 낙폭이 꽤 깊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도세로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세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올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지수가 다음 주까지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며 현재 시장 심리가 견고한 상태가 아닌 만큼 신규 교역 및 실업률 쇼크 시 다음 주 내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면서 대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모트렉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2022년 자율주행 지원 체계를 유럽과 중국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가가 상승하며 자율주행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에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2001년 10월 설립되어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및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부품 등을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1,000원 부근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12,5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 모트렉스 짚어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한 양액을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 전력 관련 기업들을 저점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번째로는 SK텔레콤,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는데 IT 투톱 기업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큰 폭의 급락 흐름이 나왔던 엔캠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세 번째로는 ST팜,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테크윙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폭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파마 리서치 쪽으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태성, 다섯 번째로는 블루엠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기관 투자자 SK하이닉스는 저점 매수에 들어왔지만은 삼성전자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휴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중NCS, 세 번째로는 올릭스, 네 번째로는 ABL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클래시스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다만 이 피부 쪽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파마리서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쌍끌이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실리콘투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최근 들어서 시가총 1위권까지 진입하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연이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리콘투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 안 볼 수 없겠죠. DB금융투자 25%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밸류업 모멘텀밖에 없어 보여요. 네. 네, 뭐 증권주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야지 올라가는데 네. 주식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도 신규 상장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IPO로 돈을 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죠. 해외 증시도 위축이 되니까 해외 증시의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증권주가 오를 모멘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권주가 최근에 오르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 뭐 M&A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밸류업 이슈죠. 한양증권처럼 매물로 나와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키움증권이나 DB금융투자처럼 밸류업 계획을 내놨거나 이런 종목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다 오르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DB금융투자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내놔서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BR이 0.2배. 근데 이 PBR이 0.2배인데 그 지금 증권업종, 코스피 증권업종이 0.53밖에 안 돼요, 어차피. 네. 어차피 그 굉장히 낮고, 그 자산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자산을 전부 합친 총 자산에 비해 반밖에 안 된다. 근데 뭐 그 바이오 업종이 아니니까요. 바이오 업종 같이 무형 자산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PBR이 뭐 수백 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이 0.5, 그래도 평균에 못 미치니까 0.2니까 너무 낮죠. 그래서 1배 수준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뭐 계획을 갖고 있던데 뭐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되면 1배 수준으로 간다. 그럼 주가가 쉽게 말해 5배를 간다는 건데 뭐 지금 그 정도까지는 뭐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한 0.5배 정도 평균치만 가도 여기서 2배 이상 오르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지금 시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DB금융투자가 이제 DB금융투자가 네. 자기 자본 이익률 10% 이상 달성하고 주주 환원율을 4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그래서 ROE는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주 환원율 40%가 DB금융투자가 최근 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27.6%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고요. 지금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 이어서 세 번째이고 중소형 증권사의 최초의 밸류업이라고 했죠. 밸류업 공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 밸류업 공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만 합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NH투자증권도 예고를 올렸으니까 올려주긴 하는데 예고를 올리고 안 올리면 뭐 안 되니까 일단 올린 애들만 보면 3명이에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30%, 미래에셋증권은 35%의 주주 환원율을 제시했는데 DB금융투자는 40%를 제시했습니다. 3명 중에 가장 많은 걸 제시했고요. 그다음 밸류업 공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PIB, PB와 IB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기업 분야에서도 프라이빗 뱅킹을 하겠다는 거죠.
PB가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에 상가 들어가 보시면은 프라이빗 뱅킹 한다고 막 사탕 나눠주면서 저기 뭐 초청하고 강연에 보러 오라고 하고 하죠. 그 프라이빗 뱅킹을 기업 IB에다가 결합을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손익 변동성을 관리해주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 금융센터랑 해운대 마린 금융센터, 서울에 있는 거랑 부산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확장 이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랑 논딜 로드쇼를 정례화하고 컨퍼런스 참여해서 시장과 소통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DB금융투자. 앞으로도 더 중소형 증권사들의 밸류업 발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SK바이오팜입니다. 최태원의 장녀 최윤정 본부장이 직접 SK바이오팜 설명회에 등장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RPT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라디오 파머스티컬 테라피 관련 내용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냥 바이오 베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 베터.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을 더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바이오 베터의 영역이거든요. 네. 바이오 의약품이 오리지널이 바이오 의약품이면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죠. 근데 그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도 바이오 베터에 도전하는 거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바이오 베터에 도전하는 거예요. 맞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데 네. 이 지금 바이오 베터에 도전을 해서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렘시마가 얀센의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바이오 약인데 그걸 복제한 약이 렘시마인데 렘시마를 제형 변경만 통해서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서 렘시마 SC를 내놨더니 FDA에서 그걸 신약으로 허가를 했어요. 네. 그 신약이라는 거는 바이오 베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better, 더 낫다. 더 나은 영역으로 가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유사한 거니까 약값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뭐 5%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건 바이오 시밀러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이오 베터니까 바이오 오리지널보다 약값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신약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베터로 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치료법들을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ADC라는 게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에서 ADC입니다. 이게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독성 약물. 자, 이게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부활시킨 거예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는 굉장히 독해서 정상세포까지 죽이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걔가 바보 같아가지고 암세포까지 가서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빠바바박 터뜨려서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피폐해져가지고 처참하게 그냥 암치료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 약물, 드러그, 이거를 페이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켜주는 이 라인을 링컨이라고 하는데 그게 컨주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컨주게이트의 C자를 딴 게 ADC고 링커를 뭐에다 그럼 연결하느냐? 눈을 달아주는 거죠.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의 능력, 타깃을 찾아가는 타깃 능력, 암세포를 탐지하는 항체, 안티바디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바이오 베터라고 하냐? 여기서 쓰이는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독성 약물, 이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아니면 아까 암세포를 탐지하는 항체, 그 2세대 표적 항암제 이것 중에서 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 있으면 그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나은 것이니까 바이오 베터의 영역이란 것이죠. 어쨌든 간에 ADC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랑 RPT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레디오 파머슈티컬 테라피인데 방사성 의약품이죠. 근데 방사선 치료가 기존에 있습니다. 우리 그 양성자 치료라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이 없고 양성자로 뭐 중입자 치료를 해가지고 신기한 방사선 치료가 나왔다. 근데 뭐 기다리려면 몇십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 보셨죠? 이제는 막 우주로도 가고요.
핵 관련 이 중입자 치료도 하고 별걸로 다 치료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방사선 의약품이 지금 방사선 치료가 언제 있었냐면 1세대 아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시절에 뭐 지금도 쓰지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가 너무 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던 시절에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절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제를 하기에 너무 퍼져버리면 이제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밖에서 방사선을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인지 거긴지 어떻게 알아요? 밖에서 방사선을 쏘는데 그 암세포를 정확히 타깃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몸속에다가 바로 직접 주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PT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표적에 결합하는 물질에 탑재한 후 미량을 체내에 투여해 치료하는 항암치료 신기술이다. 최태원 장녀 최윤정 본부장이 SK바이오팜 경영 설명회에 등장해서 직접 말한 워딩이고요. 네. 그리고 방사선 동위 원소를 취급한다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짧은 반감기와 취급의 복잡성 그리고 동위 원소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ADC랑 비슷하느냐? 아까 방사선 의약품을 미량을 체내에 투여한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방사능에 피폭되면 사람의 손가락이 다 썩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삼성전자인가요? 거기서 나왔죠.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ADC에서 페이로드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랑 똑같은 거죠. 얘한테 눈을 달아줘야 됩니다. 눈을 달아주는 게 여기서는 리간드예요. 접합물질. 그리고 링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DC와 구조가 똑같죠. 눈은 없어서 바보 같은데 파워가 센 방사선 의약품에다가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리간드를 링커로 연결한 똑같은 개념입니다. ADC에서는 페이로드라는 세포 독성 화학물질이 폭탄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지금 RPT에서는 이 방사성 의약품이 폭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려가는 역할은 RPT에서는 리간드가 하는 것이고 ADC에서는 컨주게이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RPT 아까 후보물질을 동위원소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7월 달에 홍콩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에서 뉴로텐신 수용체 표적 RPT 후보물질 FL091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다양한 유형의 고형암에서 과배하는 수용체, 단백질 NTSR1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FL091이 악티늄 225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거든요. SK바이오팜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름을 자기네 거로 물질명을 바꿨습니다. SKL35501로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전임상 단계입니다. 동물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요. SKL35501 바로 이게 악티늄 225 기반이라고 했는데 악티늄 225가 바로 방사선 동위 원소입니다. 이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저분자 방사선 의약품이고요. 악티늄 225가 베타선보다 강력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RPT에서 주목받는 방사선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홍콩 업체한테 기술 수입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노바티스입니다. 아까 ADC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는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산교라는 일본 업체가 개발한 ADC 지금 그 물질이 굉장히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노바티스가 지금 악티늄 225 요거 전에 사용한 게 얘네는 루테시움 177입니다. 2018년에 신경내분비 종양치료제 루타테라와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개발을 해서 FDA에서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두 개 다 RPD 의약품이고요. 플루빅토는 루타테라, 플루빅토 이 두 개 다 루테시움 177인 베타 핵종을 기반으로 제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악티늄 225는 알파 핵종이라고 했죠. 알파 핵종이 베타 핵종보다 좋은 거는 에너지가 10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상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이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정상 조직의 영향은 적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질을 전임상 단계라서 아직 동물 임상 단계니까 초기 단계긴 하지만 이 악티늄 225라는 것이 노바티스가 지금 두 개를 개발해서 이미 FDA 허가를 받은 그 기반이 된 루테시움 177이라는 베타 핵종보다 훨씬 더 살상력이 높으면서 부작용은 작은 물질인
알파 핵종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 이거 확보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무한테나 이걸 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적입니다. 이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미국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이죠. 테라파워의 자회사 테라파워 아이소토프스로부터 고순도 악티늄 225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티늄 225 방사선 동위원소를 계속 꾸준히 공급을 받으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T 쪽에서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걸 성공하게 된다면 ADC 기술에 이어서 새로운 모달리티의 그 성공의 가능성이 지금 펼쳐질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세대 의약품 기술로 꼽히는 RPT 방사선 의약품이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개발 본부장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SK바이오팜 그럼 가격을 만약에 본다면요, 박찬호님 어떠한 수준까지 혹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SK 바이오팜이요? 네. 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그동안 지금 뭐 그 바이오의 중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아주 좋진 않았겠죠. SK 바이오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104,200원인데요. 네. 1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2021년도에 하락 갭 부분이 15만 원 선에 지금 걸쳐져 있고요. 그 하락 갭을 뚫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네.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디지수대로 15만 원대, 15만 원대에 진입한다면 2021년도 1월 달에 형성됐던 하락 갭 부분, 그 부분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거기가 1차적인 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또 RPT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도 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요. SK 바이오팜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 들고 오셨는데 한중 NCS 오늘 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인천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이제 화재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정보를 의무 공개하기로 했고요. 또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다음 달부터 앞당겨서 또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전기차 충전 시설의 안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많이 좀 정부 정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예방 관련주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해주는 그러한 종목들로 오늘 매기가 쏠리고 있고 한중 NCS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워낙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슈 소멸로 재료 소멸로 혹시나 하락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NCS도 좀 함께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한중 NCS는 BESS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삼성 SDI향 ESS 독점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 화재만 지금 문제로 삼고 있지만 ESS라는 대용량 배터리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쓰다가 조금 용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ESS용을 쓰고 ESS는 뭐 도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벌판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배터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인천항에 있는 부두에 있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 삼성 SDI향 핵심 배스 부품인 냉난방 공조 HVAC, 냉각기 칠러, 리퀴드 쿨링 모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이 한중 NCS가 지금 폭발하고 있느냐? 삼성 SDI가 3원계 순행식
ESS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왜 크냐? ESS에 주로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에서 조금 출력이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지면 글로 보낸다고 했죠. 마치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마 하다가 나중에 앞에서 사진 찍는 마차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 굳이 높은 출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보통 썼었습니다. 리튬 인산철. 근데 이게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우리나라 3사가 하는 3원계, 4원계 배터리가 ESS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용량이 공간이 크고 굉장히 배터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랭식으로는 안 되고 순행식으로 지금 열을 식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삼성 SDI가 독일 미넨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해서 6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삼성 배터리 박스 1.5입니다. SBB. 이게 바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나오는 게 그 20피트짜리예요. 조선 배에 실는 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그 박스 하나고 네.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 모듈 렉을 설치한 제품이 바로 삼성 SDI의 삼성 배터리 박스 SBB고 가장 최근 이 모델이 1.5입니다. 여기 안에 삼성 배터리 박스 1.5 내에 EDI라는 모듈 내장형 직분사 기술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살 때 보면 EDI 모델 그게 엔진 직분사란 겁니다. 화재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하려고 한 건데 네. 이 EDI 기술은 삼성 배터리 박스 내부 안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해당 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셀이 12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불이 한 곳에서 나면 120개 셀에다가 싹 다 소화약제를 뿌려가지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인데 아까 말한 대로 삼성 배터리 박스 컨테이너 박스 20피터짜리 안에 120가량의 배터리가 열을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완전 피아노 건반처럼. 그러니까 열폭주가 일어나면 폭죽처럼 그냥 릴레이식으로 도미노처럼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뿌리는 건데 한중 NCS가 아까 3원계 베스 모델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삼성 SDI에다가 독점 공급한다고 했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모듈 온도가 34도씨까지만 상승되게 제한을 하는 순행식이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랭식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우리 비싼 컴퓨터 사면은 하드가 순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안에 물로. 그걸로 인해서 3원계 배스의 열폭주 위험을 낮추고 전력 소모량도 40% 이상 감소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중 NCS의 3원계 배스 모듈에 구현되어 있는 EDI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120개 배터리에다가 전부 소화약제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다 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120개 배터리 셀 중에 그 불난 셀만 쏙 불을 끄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머지 119개는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NCS가 삼성 SDI에 독점 공급을 하는 모습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탐낸 LG 에너지 솔루션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결국에 한중 NCS는 이 LFP 배터리가 주로 쓰이던 ESS 시장에서 우리나라 3원계 이 지금 배터리가 주로 쓰이는 시장이 오면서 그게 왜 왔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탄 지가 이제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가 성능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LFP가 아니라 3원계 NCM이나 4원계 NCMA를 쓰죠. 네. 거기서 성능 떨어진 배터리들이 지금 ESS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ESS 시장에서도 수명이 닿으면 폐배터리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ESS 시장으로 3원계 배터리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가 주력이던 중국 시장을 손을 안 내다가 이제 ESS 시장을 손대기를 시작하니까 한중 NCS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 속에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한컴 라이프케어, 캐리, 태성 같은 종목들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한중 NCS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전일 대비 2.6% 강세 보이면서 45,45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가격 전망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한중 NCS는 현재 구간에서 근데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네. DB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이 SK바이오팜 이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20개월 선을 밟고 이제 새싹이 돋아올라듯이 땅에서 새싹만 모양만 뽕 낸 거라 네. 그게 기술적인 위치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이 지금 보시면 SK바이오팜이라던가
지금 이 그 DB금융투자는 20개월 선에서 이제 월봉에서 이제 쏙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고소공포증이 하나도 없어요. 한중 NCS는 지금 그냥 그림만 봐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남산타워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산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세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10%의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손절가를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지금 일봉에서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여기서 공략을 할 수 있냐면 월봉에서 저렇게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일봉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자, 알테오젠 보세요. 자, 알테오젠의 월봉 똑같죠? 알테오젠의 월봉이나 한중 NCS 월봉이나 섹터는 전혀 다르지만 뭐가 똑같습니까? RSI가 밑에 RSI가 과열권에 진입해 있고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해서 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아찔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어때요? 일봉으로 보면은 알테오젠도 지금 6월달에서 9월달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고요. 한중 NC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6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2, 3개월 횡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횡보하는 구간이 위로 뚫리게 되면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한 번 더 나오는 게 20%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만 원 이상 나오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35만 원을 넘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월봉이 굉장히 가파르지만 일봉에서 저렇게 오래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노리는 거예요. 뭐냐면 상승 후에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네. 보통은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상승 N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강한 모습은 저렇게 N자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강한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N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상승 N자의 징검다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상승 N자의 요 꼬다리 요 부분만 먹자. 요 부분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슈가 워낙 뜨거워서 예. 수급이 몰릴 경우에는 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위험도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모든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하루하루 테마가 변화하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오늘 시장도 사실 시장에 해도 솔직히 너무해요.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코스닥 현재 구간 2.5%대 약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도 1.2% 넘게 또 빠지고 있거든요. 시장을 지금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오늘 주는 시간이 갑자기 남았네. 네,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지금은 돼요. 철저하게 그냥 테마로 접근해야 되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흔들리는 한 우리나라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반도체 위주로 코스닥은 지금 뭐 바이오가 급격히 치고 올라오기는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또 2차 전지가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그 두 축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는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뭐 테마에서 엄청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 테마로 짧게 끝나는 거 말고 조금 해볼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DB금융투자 했잖아요. 네.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제일 먼저 내놨던 게 키움증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이 지금 강한 움직임 아래 DB금융투자까지 온 거고 그다음에 FN가이드 얘기했죠. FN가이드 같이 증권 정보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데 밸류업에 가장 먼저 동참한 코스닥 종목. 이런 거 강하죠.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놓칠 수 없죠. 클래시스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단 한 발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그다음에 지금 그 파마리서치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파마리서치도 놓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볼 게 요 정도. 지금 네. 볼게 요 정도인데 요 정도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전기차 폭발? 아니요. 전기차 폭발에 이제 고동보충이 있어서 그 윗단 상단 돌파하는 것만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 두 개랑 지금 강한 것들을 갑자기 질문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밸류업 이쪽으로 지금 중심축을 두시고 네. 완전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토큰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토큰주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나오지 않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 뭐 쿠팡 관련 저 물류 관련주도 그렇고 택배 관련주도 완전 그냥 단순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저런 것들만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파마리서치랑 지금 저기 클래시스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네요. 지금 저런 거는 굉장히 지금 강세 쪽에 붙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런 적이 또 있었어요. 2022년도에. 2022년도에 금리를 7번 인상할 때 IT가 다 주저앉을 때 방산, 의약품, 음식료, 의류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매칭되는 애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죠. 아, 그러게요. 우리 증시 좀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한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밸류업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은 모멘텀도 확실하고 실적도 잘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클래시스와 휴젤 오늘장에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유일한 종목들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무버입니다. 국제유가 이야기를 최근에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밤에도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WTI 배럴당 6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69달러를 기록하면서 70달러 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들은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성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과 중국 등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탓에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공급은 또 살짝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리비아의 분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 생산 중단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또 오펙 플러스는 10월부터 산유량 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급이 과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받을 섹터는
당연히 정유주일 겁니다. 3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3분기에는 여름철 드라이빙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성수기로 꼽히는데 이번에는 그 효과 좀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정제 마진 8월에 들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제 마진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 부문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시면 S-오일의 경우 3,307억 원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GS의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8,942억 원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대 감소세 역시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꾸라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경기 되살릴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침체 구간 속에 당분간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60달러 선이 깨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여러 가지 금리를 인하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활동이 개선될 때까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약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반대로는 오히려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히려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것이 연결돼서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물가 및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유가 급락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가 하락이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연결돼서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그랬듯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이 오늘 또 빠집니다. 코스피가 1% 가깝게, 코스닥은 뭐 2%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네네.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보다는 네. 사실 지금 만약에 현금 있으시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뭐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뭐 또 하루하루가 또 주도 업종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뭐 비중을 크게는 들어가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시장에 대한 이제 매일매일 대응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오늘 주도를 하는 또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뭐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뭐 오늘은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또 나온 게 또 TSMC랑 TSMC 또 삼성전자가 또 HBM4를 함께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또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아니 평소에 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치셨던 박수범 대표님께서 네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제 말씀처럼 현금 있으면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아마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리고 박수원 대표님 얼굴 보자마자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영역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당황스러운 게 네. 삼성전자랑 이제 TSMC랑 원래 이제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적과의 동침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영화 제목처럼 돼버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또 밀리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거는 SK 하이닉스야. 왜냐하면 HBM3 12단을 올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블랙웰에 들어갈 거고 블랙웰에 1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HBM3 12단을 만들 수 있는 수율이 그나마 좀 나오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개발하고 있지만 수율이 제가 봤을 때는 50% 절대 못 넘긴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 자체는 아예 뭐 언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수율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쪽에 이제 12단까지 납품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혼자서 독주 체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주가 조정을 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갑자기 또 HBM4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줬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일시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 심리적인 부분들은 또 뭐 다른 또 악재가 생기면 또 순간 또 꺾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참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반기 주도주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더 주도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빠졌을 때 반발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테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이 들어가실 때도 크게 의심 없이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뭐 약간의 이 자그마한 뉴스에도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먼 이 미래까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독주 체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오신 기업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박수건 대표님께서 먼저 가지고 오셨는데 완전 처음 가지고 오시는 기업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 제가 웬만하면 이제 대형주를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봉 LS, 일단 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등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8.5%까지 올라갔다가 뭐 마이너스 3%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자, 동사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가총액이 뭐 2천억은 넘지는 않습니다. 2천억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동사가 지금 뭐 나온 게 이제 올인원 하이드로겐 개발 및 상용화에 이제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피부 재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좀 독주 체제를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마무리해줬고, 죄송합니다. 상한가 가려 하다가 상한가를 못 갔죠. 상한가 못 가고, 장중에 27%까지 올라갔다가 19%에 좀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을 아침부터 좀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원료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호흡기 질환이 좀 발생했다든가, 뭐 고혈압이 좀 있다든가, 이와 같은 이제 치료제에 쓰일 수 있는 원료 의약품도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폭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그냥 뭐 매출이 나와주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실정이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봉 LS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좀 뭐 다음 주를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뭐 조정을 지금 현재는 좀 받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받을 때 그래도 좀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도 판단이 들고 있고 월요일 날에도 또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대봉 LS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봉 LS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용 지표랑 크게 상관없고 매크로 흐름과도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수 그래요?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대봉 LS가 오히려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봉 LS 만나보고 왔습니다. 완전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대봉 LS가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탄력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매크로 이 흐름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되는 것과는 별개의 이 흐름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입니다. 오늘 0.6%의 하락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기업인데 애니플러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한 번씩 봤던 채널이기도 하죠.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VOD 사업 그리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그리고 전시 이벤트 사업 등도 같이 하면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해외 애니메이션 방송 및 콘텐츠를 유통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갖고 나온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되게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343억 원, 영업이익이 82억 원이 나오면서 각각 45%, 162%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만간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애니메이션 OTT 전문 플랫폼 기업인 라프텔을 인수를 하였고 또 김열의 칼날로 유명한 애니맥스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이런 이제 실적 성장성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 8월 14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왔고 그 이후로 좀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번 더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대략 한 3,500원 정도 자리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윗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빠르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 이 3,500원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과거 3월 달 고점 정도 수준이 4,000원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애니플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인데 오늘 시장에서 1.5%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제 KT를 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네. SK텔레콤을 가지고 오셨어요. 좀 다르게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지금 뭐 KT도 좋다라고 봅니다. KT 좋은데 뭐 SK텔레콤도 지금 현재 뭐 흐름들을 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0주 신고가 랠리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시장 분위기가 매크로가 좀 좋지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빅 이벤트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뭐 현금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통신주의 주가 뭐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늘은 좀 수급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 좀 눈에 띄게 KT라든가 LG U+보다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렇다면 뭐 다 좋긴 하지만 SK텔레콤이 단 1%라도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외국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좀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17만 주나 지금 현재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만 주나 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는 분위기였고, 특히는 연기금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뭐 지금 현재는 뭐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도 좀 달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관련된 8월달 고용지표 관련된 보고서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고용지표가 너무너무 좋게 나왔다. 죄송합니다. 좀 반대로 얘기했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금리를 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빅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 뭐 그것과 달리 또 다른 결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이제 좀 반향이 좀 바뀌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튼 이 빅 이벤트를 통해서 SK텔레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네. 부분들이고,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ADP 비농업 고용 지수를 좀 보더라도 일단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좋게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건 일단 좀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저녁에도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 8월 고용지표가 동향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SK텔레콤과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방어주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른 뭐 포인트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SK텔레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에 중국과 유럽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출시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FSD는 Full Self Driving으로 테슬라가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출시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하고 차선도 변경하고 또 전지 신호에서는 속도 줄이기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해야 하고요. 전방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는 운전을 맡아야 합니다. 이 작동 중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기존보다 6배 더 늘리는 V13 버전은 다음 달 10월에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FSD 자체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 향상 기대감 받아가면서 이 소식 나오자마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넥스트칩도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고화질 영상 처리용 ISP 기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자행주행용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인 ADAS SoC 등을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역시나 주가 강세 탄력을 받았습니다. 라이콤 역시 광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더 핵심 부품인 광 증폭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등의 필수 장치로 여겨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테슬라와의 주가와도 강하게 연동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인다면 함께 변동성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듯이 최근에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 쪽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관련 종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어요. 2.5% 넘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한 때는 12,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트렉스 한때는 참 크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바닥권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서서히 좀 모아 가셔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하고 비슷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근데 이미 2021년 정도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자율주행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트렉스도 지금 현재 보시면 8월 29일 그리고 9월 2일 그리고 오늘 9월 6일까지 자율주행 이슈로 3번이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초가가 좀 떠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수급이 서서히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약세 시장일 때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자율주행 차용 차량 사물 통신 기반의 화물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전력이 있고요. 또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후성 모니터, 외부 모니터 이 3가지 품목에 관한 기술 개발과 납품을 또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이제 1,8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여러분들이 서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가격 권역은 대략 한 1,400원 정도 수준까지 한 400원 정도 텀을 두고 좀 느긋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번에 부딪히지 못했던 일봉상 120선 자리인 1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재차 밀리더라도 11,7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때부터는 중기적인 상승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00원대 이하까지 조금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 분이 오랜만에 좀 비슷한 업종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고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어쨌든 간에 같은 업종에서 하나씩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자율주행 쪽이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직감 그리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수범 대표님께서 현대 오토에버를 왜 보고 계신 걸까요? 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슬라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그 올해 하반기에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에 이 FSD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1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이 FSD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들이 좀 무난하게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현대오토에버는 뭐 SK 쪽에 SK CNC가 있다면 그리고 LG에 LG CNS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현대그룹에 있어서의 모든 솔루션이라든가 뭐 인포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SI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의 이슈가 좀 나와주게 되면 뭐 좀 올라가는 게 좀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워낙 지금 매크로 흐름이 지금 매크로 흐름이 안 좋다 이게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빅 이벤트 좀 결과를 보고 다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좀 오후에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74%까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좀 오랫동안 동사가 보면 월봉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월봉을 좀 잠깐 보면 동사는 지금까지 보면 추세적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흐름을 깨지는 않아요. 깨지 않고 지금 현재도 약 15만 원 정도에서의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15만 3천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제 가격대와 위치를 만들어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뭐 손해 볼 거 없다는 거죠. 매수를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앞으로 뭐 물론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되면 될수록 동사의 주가 움직임도 긍정적이겠지만 그게 못지않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SI 사업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보면 요즘 정말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갑니다. 예. 과연 뭐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탑5 안에 들지 못하면은 사라질 것이다. M&A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3위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매출 자동차 판매량만 보게 되자면 3위까지 전 세계 3위까지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을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위에는 지금 이제 도요타하고 폭스바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도 공장을 일부 지금 중단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시장 공략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뭐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오토에버 전체적으로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현금 캐시도 지금 현재 잘 만들어내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지금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또한 뭐 그 흐름, 그룹사의 그런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앞으로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또 로봇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하나의 또 이슈화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 IPO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좀 현대오토에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는 현대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현대오토에버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좀 비슷한 이 부류의 회사인데 모베이스전자를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이제 오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배터리 안전을 이제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다시금 또 매도 수급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또 단기적인 급등력이 또 빠르게 나옵니다.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또 계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277억인데 벌써 상반기에만 2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2022년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정도 수준만큼 올해 그 비슷한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1,750원이지만 3,000원 정도까지도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외받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이 스마트키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 잠금 장치, 파워 윈도우, 멀티펑션 스위치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수주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차 회사인 시어 모터스의 이 멀티펑션 휠 리모컨 통합 스위치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였고 지난해에는 같은 회사의 에어백 관련 핵심 부품 그리고 차량 시트 전장 부품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의 인지도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네시스용 필기 인식 통합 제어기를 개발해서 기존 제네시스 전 차종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번에 신규 개발한 차세대 필기 인식 통합 제어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GV90 차량에 특화된 제품으로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인 그런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시장 상당히 좀 낙폭이 좀 큰 장세였고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오늘 밤에 있을 고용 지표 보고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불안감에 의한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국 증시의 특징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점쳐지면서 계속해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매물도 출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수급들도 최근 특징으로 보시면은 선물보다는 현물 쪽에서의 매도가 계속 키워져 가는 모습들을 좀 보면 당분간 시장의 좀 강한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마지막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됐을 경우
B컷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흘러갈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투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종목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양시장 마감 이제 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2,545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550선도 내주게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00선이 좀 위태로웠는데 2.5%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707.03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연일 출회되고 있습니다. 2,900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드디어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보고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9월 FOMC에서의 클루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켓 스팬을 통해서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1위 업종이 남북 경협 업종이었는데 1% 가깝게 하락세.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만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CDMO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0.1%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 카메라 모듈 쪽, 피부 미용 기기 쪽이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셀루메드, 파라텍, LK 삼양까지 일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토엔이 24% 넘게 상승세, 프론티어가 23% 넘게 상승세, DB금융투자가 21%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저점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일단은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자마자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온 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또 대구백화점도 18% 이상의 급등세, TKG 애강도 15%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 하락세 2,54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600선이 또 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주가 자체가 거의 100포인트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2.5% 넘게 하락세 70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720선, 710선까지 깨면서 700선에서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멘텀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 숫자들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급등 흐름이 나온 날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급락 흐름이 나오는 날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모멘텀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IT 투톱 기업들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LG엔솔 3.6%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40만 원대까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상승 탄력 가지고 갔고요. 3% 이상 강세 흐름 오늘 시장에서 96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0.6% 하락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로 1.7% 강세, 신한지주 1.6% 넘게 상승세, 우선주도 오늘 시장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KB금융은 이번 주 들어서 연이어서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추가 하락세, 기아도 0.7%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보시면은 이 포스코홀딩스가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됐습니다. 3.6% 넘게 내렸고 삼성물산도 2% 넘게 하락세, 네이버도 1.6%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SDI 6% 이상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급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내려오는 장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5% 이상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2위권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이 워낙 크게 낙폭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다시 한번 등극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9% 하락세 3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6.9% 하락세, 엔캠도 8%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5에서 8%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밀렸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클래시스가 3.8% 이상의 반등 흐름 다시 한번 나타내주면서 시가총액 6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오늘 관련된 기업들 일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삼천단지약 6% 넘게 하락세, 리가캔바이오 0.9% 넘게 하락했고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 반등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피부 미용 쪽이 강력하게 상승 탄력 보였고 셀트리온 제약 1.6% 이상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오늘도 강하게 출회되면서 지수 강하게 눌렀고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큰 폭의 약세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고 가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 곽기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음 주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오늘 해외 지수를 보니까 정말 소외돼도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거래일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진 강보합, 약보합권대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약보합권대 움직임이었거든요. 다만 그 신흥국 지수에 이제 해당하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뭐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미국 따라간다, 일본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좀 외국인 수급에서도 좀 많이 배제가 된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그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외국인의 심리가 좀 더 가속화됐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지수에서 특히 코스닥 지수가 거의 2%대 지금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 코스닥은 또 제약지수와 같이 또 커플링돼서 흘러가는 측면이 있죠. 오늘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대까지도 하락세를 한번 찍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오후장 들어서 제약지수는 반등으로 흐름이 좀 전환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삼천당제약 제약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격의 종목이었던 삼천당제약은 마이너스 7%대 하락세가 나왔고 반면에 최근에 그 리쥬란 힐러 관련해서 피부 미용기기, 의약품 관련된 기업인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주기도 했었고 코스닥에서 클래시스,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도 흐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던 장이었고 이 코스닥의 분위기가 물론 제약지수 딴의 이제 움직임도 쫓아가기도 했었지만 거진 오늘은 개별 종목들이 한 3-4% 정도는 밀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고점 대비해서 이번 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나 밀렸나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27% 정도 밀렸고요.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17%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수에서 곱하기 한 2, 3배수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이 개별 종목들이 떨어졌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지수 고점 때 매수했었던 종목들은 거진 반토막 이상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금 투심이 좀 더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오늘 코스닥이 떨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이슈를 뭐가 있나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코스닥 인센티브제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시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같은 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주가 방어가 좀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없이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코스닥에 있었던 종목들도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거나 또 하려는 움직임들이 또 많이 관측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LNF나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거기다 화장품 쪽에서 ODM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코스닥을 지탱해 주던 우량한 코스닥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코스닥에는 사실 큰손 자금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금투세를 폐지를 해야지 조금 더 투심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슈퍼위크 주간이기 때문에 미 대선 TV 토론회와 더불어서 미국의 CPI 결과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요.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제약주 쪽에서는 유럽 종양학회까지도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의 트리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이 변동성이 FOMC 전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시 방향성 계속해서 좀 탐색해 나가시면서 관망 포지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동성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투심이 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확실한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올라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시초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종목은요, 지주사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나마 지주사 관련주 중에서 오늘 좀 덜 빠지고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빠질 때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 종목인 LG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뭐 밸류 공시한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그룹도 있고 현대차도 있지만 LG가 그래도 제일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이데일리 TV 통해서 LG 지주사 쪽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KT가 있기도 했었죠. 네. 지금 통신주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방어를 잘해주고 네.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밸류업 관련됐다면 금융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하락세에서는 금융 종목들이 좀 일부 흐름이 좀 갈리는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대신에 지주사나 지금 통신 쪽 관련 종목들이 또 새롭게 밸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흐름들을 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좀 트렌드를 또 같이 또 따라가 주시면서 해치성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이제 저조하긴 하지만 LG 전자 쪽에서 지금 가전 사업이 양호하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기업의 재무적인 이제 부분들도 봤을 때도 지주사로서 탄탄한 이제 매출액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현금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풍부한 현금성을 또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오늘 이제 4분기 중에 이런 주주 가치
재고 관련된 계획 역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전저점 구간 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종목 일단은 흐름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발 담궜다가 빼실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8만 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전 고점 구간대 기점으로 좀 잡아드릴까 했었는데 조금 더 목표가를 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92,000원 구간대까지 상승 구간 일단은 월봉상 매물대 열려 있기 때문에 92,0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잠잠했던 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대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를 오는 10월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사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늘리고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책임 강화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합니다. 이달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와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등 굵직한 대외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데다 1년 6개월 만에 GDP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방어주 중심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는 통신주가 거론됩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높은 배당 수익률로 시장 변동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6.3%로 높게 형성돼 있는 SK텔레콤은 2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 매력도가 부각됐습니다.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관과 외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에는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 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금융주가 포함됐습니다. 더욱이 밸류업 정책 등 복합 호재를 지닌 금융주의 존재감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강화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거예요. 정부가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3분기 이벤트거든요. 그 지수와 관련된 ETF를 4분기 때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호재들이 굉장히 아직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 영화를 소개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선 이탈리아 엘레트라 피우미 감독의 레디컬 랜드스케이프를 상영했습니다. 아시아 유래 건축 영화제인 행사는 올해로 16회째 개최로 19개국 32편을 선보입니다. 이번 주까지 오프라인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이달 15일까지는 상영작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